적대적인 언론의 질문은 마지막에 해주시면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이거 깽판이 나서. 스카이데일리 태욱 기자. 네, 마이크 드릴게요. 예. 얘는 적대적인 언론은 아니지. 환경닷컴 이슬기 기자입니다. 뭐? 환경닷컴. 환경닷컴. 난 또 뉴스타파인 줄 알았지. 기자분들이 묻는 자유가 있죠. 질문의 자유가. 질문 당하는 사람은 질문을 거부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국방 통일 외교 분야 정책 후보님께서 지금부터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진대군 대개혁 100+1 중에서 국방 통일 외교 분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대국 홍준표 정부는 앞으로 남북 핵 균형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무장 평화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균형은 제 오래된 소식입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게 20년이 됐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남북 핵 균형 전략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한미 핵 공유 및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여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핵균형을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았지만 지금은 한미 조야에서 모두 핵균형 정책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핵균형과 핵능력 강화를 굳건히 하여 이 나라의 핵 안보를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는 체제 경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한은 상호 불간섭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평화 공존의 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남 공갈과 군사 위협에는 당당히 맞서고 평화를 구걸하는 굴종과 퍼주기는 확실하게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과 대표부급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앞에서는 좌도우도 없습니다. 외교는 국익 우선주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질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전혀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외교로 나오면 외교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 장사꾼 방식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에 맞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사람은 저는 홍준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정부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남북 핵균형, 무장평화론, 남북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승 실용 외교로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국방, 통일, 외교 분야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가 존엄과 국민의 안정을 지키는 무장평화 기반의 자강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의지와 힘으로 적이 도발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능동적인 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 핵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 독자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핵기술과 이런 인력 확충 등 핵능력 확보도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미 핵 안보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핵 협력 강화를 위해 핵 균형 전략을 수립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부속 문서로 미국의 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여 북핵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사용한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과 핵기술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군을 5군 체제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미래적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공세형 군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전략 기동군인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하여 해병 특수군을 창설하고 북한의 특수전부대에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우주항공전력과 자산을 통합하여 한미연합 우주작전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형 아이언돔과 킬체인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한국형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킬체인을 완성하여 선제 타격 및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전은 전문병사의 숫자와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단순 병력 유지만이 아닌 고급 기술 중심의 정예군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 전문병사와 직업군인의 그 두 종류의 직군이 중심이 되는 정예군을 육성을 해서 전투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과 군의 중간 허리층에 관심을 가져 복지와 처우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 가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군 가산제를 도입해서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올바르게 대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성별을 떠나서 군 복무자는 모두 혜택을 받고 가산점의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 K방산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K방산이 자유진영의 무기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산업 전략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과학기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최고의 연구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고 고도화하고 민간 방산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국방 ABB
군사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저출산에 대비한 병력 부족을 보완하고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AI 개발과 전략 수립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방산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조달, 유지보수, 예산 집행 등의 ABB 기술을 적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운영과 첨단 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남북 불간섭과 체제 경쟁에 우리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공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상대 체제에 대한 서로의 간섭을 중단하고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현실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평양과 서울에 각각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평양과 서울에 각각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실질적 외교 기능과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긴장을 줄이고 교류 협력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ODA와 국제평화유지활동 PKO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국익 중심의 대미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과 통상협정에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상호 협력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발판 삼아서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산업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한 달쯤 됐을 겁니다.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촉발이 되는 것은 무역 적자 때문이다. 2024년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로 많았습니다. 537억 달러가 우리가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두고 자기 나라의 7번째로 적자가 나는 한국이 흑자를 보는 그런 국가다. 그래서 이제 관세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석유와 LNG 수입이 1년에 1,400억 달러 정도. 그래서 그때 한 달 전에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와 LNG의 수입원을 미국 쪽으로 돌려봐라. 알래스카의 LNG 수입이나 미국 쪽의 에너지 수입원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에너지 수입의 1,400억 불의 절반만 대체하면 미국으로부터는 우리나라가 흑자가 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는 손해가 없어요. 어차피 중동으로 갈 에너지 수입이니까. 그래서 수입선,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하고 통화를 해서 그 방안을 이야기하고 그 이튿날 보니까 트럼프 트위터에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대한 게 와서 적극적으로 감사드린다. 그런 내용에 왔던데 생각을 넓혀보면 한미 간의 무역 충돌이 없어도 될 만큼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16번째, 미국의 에너지 도입을 확대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16번째. 17번째, 지금 지방 군공항 이전 사업을 기부대 양려 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방정부가 이게 감당이 되질 않아요.
군공항 이전이거든요. 대구 같으면 K2 공항을 군위로 이전하는데 거기가 군공항을 이전하고 새롭게 이전한 부지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짓고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32조입니다. 그것을 대구시 예산이 11조가량 되는데 기부대 양저 사업으로 하기에는 대구시가 사실상 힘듭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군공항을 외곽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막대하게 들어가는 그 비용을 광주도 기부대 양저 사업으로 광주시가 주체를 하게 되면 사실상 공공항 이전 사업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군공항이니까 국가가 이전을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군공항 이전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 재정 사업을 합니다. 형평이 맞지 않죠? 그래서 군공항 이전 사업, 대구 군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제가 드릴 거는 끝났고 질문을 제가 받겠는데 적대적인 언론의 질문은 마지막에 해주시면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이거 깽판이 나서 이게 판이 얼그러져서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적대적인 언론은 좀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후보님 너무 귀엽지 않으십니까? 예. 국방 통일 외교 분야 관련된 정책 질문부터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바로 손에 드립니다. 예, 홍준 기자. 네, 채널 이시연입니다. 국방 외교지만 정치 관련 분야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자 중에 좀 가장 앞서는 결과 나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님.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건 내 이야기라서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한데요. 그건 내 이야기라서 말하기 입장이 참 곤란한데 홍 기자님 같은 홍씨인데 그 좀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데이링 태국 기자입니다. 네, 마이크 드릴게요. 예. 여는 적대적인 언론은 아니지. 그 이제 최근에 중국인이 군 시설이랑 그 공항 등을 무단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간첩법이 적부보도만 북한으로만 한정이 돼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걸 개정하자고 했죠. 나는 그게 이제 과거의 간첩이라는 것은 북한만을 상정한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적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바꾸려고 했죠? 간첩법을? 저희가 이해하는 거는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확정해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형법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네, 추가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치대 페이스북에 이제 2017년에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 알래스카주 상원 의원인 설리번 의원하고 에너지 개발 그 알래스카 에너지 그게 2017년도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설리번하고 이야기한 거는 2017년도 이야기예요. 그때 이미 지금 알래스카주의 상원이었던 설리번하고 에너지 수입 문제를 그때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리번 그 상원의원이 지금은 트럼프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설리번하고 이야기가 잘 되면 우리 대한국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의 인식을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그거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미관계 무역 그 균형을 맞춰줘야지. 우리한테는 손해가 없어요. 어차피 중동에서 1,400억 불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을 하니까 그걸 갖다가 절반만 미국에서 가져와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손해가 없죠. 미국과 통상 마찰도 없어질 거고. 트럼프가 장사꾼 아닙니까? 저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주겠다는데 시비 걸 이유가 없겠죠. 한미 방위인 분담금 문제도 결국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네, 또.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손을 들어주시면 국방통일 외교 안보와 관련한 정책적 질문 먼저 받고 나머지 궁금증 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영입니다. 다름 아니라 아까 남북과 평화 공존하겠다는 가만있어. 네, 이쪽입니다. 어디입니까? 2대1 김한영 기자입니다. 남북과 평화 공존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읽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이 87년도 제정이 됐어요. 그 87년도에 영토의 개념을 한반도 부속 도수로 한다 이래 돼 있죠. 북한 전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돼 있죠. 그런데 91년도에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국가로 공인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헌법과의 충돌 문제가 생겨요. 87년도 우리 헌법으로서는 북한이 우리 땅인데 91년도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아버렸어요. 국내법인 헌법과 87년도 헌법과 91년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국가로 인정받은 국제법하고 충돌 문제가 생겼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게 이제 헌법학자나 여러 법률 국제법학자들이 이견이 좀 갈려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답하기는 어렵네요. 그러나 정치적 실체로는 사실상 북한이 국가로 지금 국제사회에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죠.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마이크 눌러드릴게요. 매일신문의 박상인입니다. 내일신문. 예, 지난 1월에 트럼프 취임식 참석자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공화당 하원 의원 만나고 좀 얘기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얘기 나눴고 어떻게 좀 정책에 반영되셨는지 궁금해서. 밖에 나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니, 좋은 이야기 했죠. 그 당시에 미국은 이게 공식적인 라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비공식적인 라인이 더 힘을 발휘하는 사회입니다. 미국은 이게 공식적인 로비스트가 있는 나라입니다. 로비스트 천국이에요. 그런데 워싱턴 가면 로비스트들이 10만 명 가량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근데 거기 로비스트들 중에서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돈 안 주면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더라도 그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집권하고 난 뒤에 드린 말씀이고, 그 미국 가서 비공식 실세들도 좀 만났죠. 만났는데 하나같이 밖에 나가서는 누구와 만났다 이야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건 신뢰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도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도리입니다. 2017년도에 10월에 당대표로 워싱턴 전술핵 때문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때 CIA 본부 초청으로 랭거리에 있는 CIA
들어갔어요. 아마 한국 정치인 중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기가 워낙 엄중하니까 CIA 본부에서 브리핑해 주겠다고 초청을 해서 들어갔을 때가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도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핵 상황, 북한의 전부 군사 관계 이런 문제도 밖에 와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제가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만 하죠. 그런 걸 밖에 나와서 관종처럼 언론에 관심만 받아보려고 떠들면 그 다음부터는 비선이 딱 끊어져 버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자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뉴데일리의 배정현 기자입니다. 어디? 뉴데일리의 배정현 기자예요. 군 개선, 그러니까 군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일반 사병과 지금 장교 혹은 부사관들 간의 그 월급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는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군 사병들의 처우 개선, 월급, 예. 이 마이크가 울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병들의 처우 개선에 지금 집중을 했죠. 근데 그게 군기 강화에 옳은 방법은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군의 허리가 되는 소위 직업군인들 처우 개선이 가장 기요하다고 봅니다. 사병들에게 처우 개선을 하는 그것보다도 사병들은 군복무를 하고 나올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 사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채용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게 나는 맞는 방향이지 군에 있을 때 월급을 얼마 더 준다고 해서 그게 처우 개선이 되느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현대전은 과거처럼 달라서 머리 싸움이 아닙니다. 전부 첨단 무기전이죠. 육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정화 부대라고 합니다. 미사일하고 전자무기로 공격하고 난 뒤에 안정화 부대로 들어가서 정리하는 부대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육박전을 하고 서로 했지만은 그거는 현대전이 아니에요. 현대전은 양상이 들리죠. 그러니까 전문병사제를 두고 모병제를 확대하고 일당백하는 전문병사를 채용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국방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 단순히 징병제를 확대해서 머릿수를 채우는 것은 현대 군 그 운영 체계는 아니다. 모병제가 확대되면 징병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병 처우 개선보다도 군 복무를 하고 나온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을 나라가 해줘야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 또. 자, 마이크 전에 드리겠습니다. 환경닷컴 이슬기 기자입니다. 환경닷컴. 환경닷컴. 난 또 뉴스타파인 줄 알았지. 군 가산점 도입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신다는 건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고 잘 아시다시피 헌재에서 이제 99년도에 이미 위헌 판결이 났던 제도인데 과거의 것과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헌 판결이 난 것은 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 그거는 점수 주는 걸 조정하면 될 것이고 또 여성들이 손해가 된다. 그런데 지금은 남녀 똑같이 군에 복무하는 여성분들도 나오면 가산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위헌 소지는 없을 겁니다. 또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 정도면 이제 국방 통일 외교 안보 아니 관련된 여기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좀 쭉 들은 것 같으니까요. 아니 예, 현안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주세요. 예, 후보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뉴스타파는 아니고 오마이뉴스. 아니 그러면 이제 다 하셨어요. 저 아는 사람인데. 자, 혹시 더 그럼 마지막에 국방 통일 외교안보 질문 있으세요? 아니, 저- 맞췄으니까. 자, 우리 먼저 그럼 마이크. 뉴스 한번 마지막에 하세요. 네, 오마이뉴스예요. 오마이뉴스하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적대적인 언론. 고맙습니다. 자, 후보님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라고 합니다. 아시아투데이입니다. 그거는 괜찮아. 그 아까 전에 그 ODA에 관련해서 좀 많이 설명이 짧았던 것 같아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ODA ODA. 예. 15번째. 예. 뒤쪽에 준비해 놨습니다. 설명이 좀 짧았습니까? 공적 개발. ODA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좀 지금 있는 ODA보다도 확대하자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 ODA 과정을, ODA 정책을 보면서 늘 에티오피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6.25 때 힘들 때 에티오피아에서 우리의 병력을 파견해 줬어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가 지금 아프리카의 최빈국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의 ODA를 참 많이 좀 지원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피눈물 흘릴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줬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를 좀 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 라오스, 캄보디아 이 후진국 쪽에 좀 ODA를 집중했으면 한다 그 뜻입니다. 네, 또 보완되셨을 것 같고요. 아까 한 것 같은데. 네, 아까 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혹시 또 추가로 네. 질문하실 네, 기자님 저 우리 남자 기자님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예, 시장님 서울신문 조중원입니다. 그 오늘 미디어데이 이제 하셨는데 그 조편성된 거에 대한 어떤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좀 어떻게 임하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B조. 제일 끝에 갔는데 어느 조로 편성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일 끝에 갔습니다. 마침 보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옆에 앉아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야기 많이 하고 어떤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자세히 이야기한 건 없고. 예, 이제 오마이뉴스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오마이뉴스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 하나 그리고 뭐 현안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국방 관련해서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운영 부분은 잘 드러나는데 이번 계엄 연루된 어떤 부대들이 있잖아요. 뭐 계엄과 연루가 됐던 부대들. 예. 방청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나 내지는 아니면 뭐 집권하시게 되면 이 부대들의 어떤 개혁 방안 내지는 뭐 이런 책임을 묻는 작업들을 좀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해서 먼저 하나 여쭙습니다. 대중은 되고 난 뒤에 그냥 보고 받아보고 그건 답변 드릴게요. 지금 보고를 그 내용을 아는 게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좀 뭐 어제 있었던 뉴스타파와의 어떤 갈등 부분이 기사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뭐 후보님께서 결국엔 좀 일방적으로 나가신 부분에 대한 보도가 많았어서 혹시 조금 입장을 좀 내주실 수 없는지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기자분들이 묻는 자유가 있죠. 질문의 자유가. 질문 당하는 사람은 질문을 거부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나는 아마 뉴스타파에서 무엇을 질문하려고 했을까요? 명태경이 하려고 안 했을까요? 지금 기자 여러분 뭐 오마이뉴스에서 명태경이 질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허락하신 김에 하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은 뭐 후보님께서는 대납 아니고 복납이라고 부정하긴 하셨지만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만나거나 뭐 그런 정황 같은 게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직접 보고받으신 정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후보님의 입장과 조금 배치되는 물증으로 좀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응? 당신은 형수 거기를 왜 찢으려고 했냐? 그거 물어봐야지. 그게 대통령 된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할 말입니까? 두 번째, 여배우 못 나가고 무상연애는 왜 했나? 그런 거 물어봐야죠. 대통령 된 사람인데. 또 세 번째, 가짜검사 사칭하더니 요즘은 왜 대통령 사칭하고 다니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네 번째, 전과사범 중범죄 기소돼가지고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근데 오히려 그런 거는 일체 항고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태경이나 자꾸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니까 내가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접촉 후보가 김부겸이나 김동연이나 그래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면 내가 납득이 가겠어요. 아, 이게 도덕성 검증이다. 그런데 방금 내 이야기한 그것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 감입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걸 갖다가 정론지가 오마이뉴스 아닙니까? 오마이뉴스가 좌우가 없고 정론지라면 가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야 참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내가 공직을 43년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고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치를 30년 하면서 내 밑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사기꾼하고 어울리는 사람 없겠습니까? 예? 정치를 하다 보면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다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한 거를 왜 나한테 자꾸 덮으시오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허위사실을 기초로 기사를 쓰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내 기자고소도 몇 사람 했어요. 예? 안 할 수가 없는 게 허위사실을 기초로 기사를 써놔놓고 나를 파렴치범으로 본다. 홍준표가 43년 공직생활하면서 내 여성 스캔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뇌물 스캔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한 그 네 가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 가지, 그걸 거기 가서 물어보라요. 거기 가서 물어보고 와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내 밉지가 않지. 근데 거기 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 입만 딱 닫고. 뭐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트럼프하고 자신하고 닮았다. 왜 닮은 게 내 두 개가 있다. 그래 닮은 거 같다. 둘 다 범죄자 출신이라는 거야. 둘 다 또 여자 건드리고 한 사람은 돈이라도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데리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저 설치는 나라가 돼버렸다고. 나는 그게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내 기준으로는 그런 건 사람은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마이뉴스 와서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는 전국 좌파 농객 100명하고 1대 100으로 4시간 토론도 했어요. 예? 나는 그게 나 오마이뉴스는 좌파 매체지만 나한테는 그리 적대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를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나?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적극과 비즈니스 팩트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